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1년 7월 31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선전하고 있는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점검하면요. 오늘 새벽 마감은 미 증시에서 아마존이 무려 7%대 폭락이 나왔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했는데요. 컨센서스에 부합하지 못하고 3분기에도 컨센서스 부합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시간에 걸려서 7%대 하락이 나왔는데 결국 본장에서도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7%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위험 신호가 나온 건데 장중에 급락이 나와도 좋지 않은 그림이지만 이렇게 갭을 동반해서 큰 갭이 나와서 하락 마감하면 이 갭 메우기 과정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 내에 이 3,500불을 메꾸지 못하면 기술적으로는 언제든지 이 3,000불을 확인하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아마존이 망할 회사라든지 엄청나게 폭락이 계속 이어질 회사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워낙 주가가 고점에 있는데 이런 큰 갭을 동반한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추가 하락이 얼마든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무슨 개별주가 아니잖아요. 시총이 우리 돈으로 2,000조가 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이 한 방에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하루아침에 없어진 거랑 똑같은 거죠. 시총으로 보면. 엄청난 폭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독점적 위치의 플랫폼 사업자들,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이 실적이 컨센서스에 부합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폭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경고한다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 배경에는 아마존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7월 내내 설명드렸듯이 부채 한도 초과 유예 조치에 대한 연장, 이것이 되기 전까지는 조그만 악재가 나와도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 한 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마존이요. 더군다나 중국 시장이 지금 시끌시끌하죠. 작년에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 호환 이후부터 지속되고 있는 중국 정부의 거의 엽기적인 행각이죠. 이번엔 디디 출신 가지고 흔들면서 전반적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아주 폭락을 만들어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디디 출신이 상장 폐지도 검토한다는 그런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물론 사측에서는 부인을 했고요. 그만큼 시장의 투심에는 크게 악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요. 홍콩 H지수 같은 경우는 노딱 사태 급락 자리까지 언제든지 급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상해지수 같은 경우는 올해의 저점을 장중에 이탈했다가 다행히 기술적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이탈한다면 언제든지 큰 폭의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조정도 다 기술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술적 자리들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단계별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떨어져도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환율에 있습니다. 위안화 환율의 흐름을 보면 최근에 이제 기술적으로 바닥에서 반등을 좀 시도했는데요. 그래봐야 6.5 위안을 아직은 깨고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한때는 7위안을 돌파해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계속해서 위안화 강세를 유지하고 지금은 2.5 위안도 밑에서 하회를 하고 있어요. 물론 갑자기 중국이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대 양봉들이 탄생하면서 연속으로 막 치고 간다. 그러면 예상보다 시장 변동성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방어가 시장에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지금은 커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중국 관련된 이슈는 나중에 따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거보다 큰 게 지금 중국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나중에 또 언급할 기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중국 관련 이슈보다는 미국의 부채 한도 초과 유예 조치에 대해서 연장을 언제 하느냐, 이걸 조금 더 뉴스를 추적을 계속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제인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전력 기기하고 전력 인프라 사업이 매출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전력 사업의 구성을 좀 보시면 발전소에서 변전소를 거쳐서 결국은 공장이나 빌딩,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동사 같은 경우는 통변전 계통의 전력 시스템과 주요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인프라 관련 차단기, 개폐기 등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 설비하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자동화 설비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주요 제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 그린카의 전장 부품 사업, 또 태양광 발전 사업,
또 철도 시스템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매출 비중 추이를 보면 전력 기기 관련된 게 26%, 전력 인프라가 24%, 도합해서 전력 관련된 것들이 50%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전력 인프라 쪽은 수익 구조가 나쁩니다. 전력 기기 쪽에서 지금 이익이 나오고 있고요. 자동화 설비 쪽이 12%지만 여기에서 또 이익이 나온다는 게 중요하고, 융복합 쪽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것인데 여기에서 이익단이 좀 약합니다. 자회사 쪽은 LS 메탈이 주요 사업을 하고 있고 매출 구조를 좀 만들고 있어요. 주주 구성을 보면 국민연금이 기관으로서 주요 투자자로 자리 잡고 있고,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38% 정도밖에 안 되니까 유통 물량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관과 외국인 수급을 보면서 매매할 종목이 되겠죠. 최근에 계속해서 동사에 대해서 긍정적 보고서가 나오는 것은 역시 수주 상황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주 잔고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8,449억, 또 LS 메탈 같은 경우는 887억, 그래서 도합 9,336억 정도 수장고가 있고, 앞으로도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수주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동사의 실적 추이하고 전망을 보면 2분기 실적이 6,400억 정도 나오면서 1분기보다 개선됐고 작년보다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드디어 이제 개선세를 보이니까 주가도 거기에 화답을 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4분기까지 실적은 계속 좋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좋아져도 이익단에서의 포트폴리오는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 전력기기 쪽의 이익은 꾸준히 좋아요. 2분기에도 280억, 3분기에도 290억, 이렇게 꾸준한 실적을 낼 것으로 보는데, 전력 인프라 쪽은 2분기에 적자, 4분기 가서 간신히 흑자 전환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미지수고요. 다행히 자동화 설비 쪽의 이익단이 그나마 실적 개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2분기에 120억 정도 나왔는데 3, 4분기도 11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사업 쪽은 여전히 적자입니다. 적자폭은 이제 축소되면서 하반기부터 내년에 흑자 전환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흑자폭이 크지 않습니다. LS 일렉트릭을 보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내년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매출 전망이 5천억대입니다. 올해 3천억대에서 매출이 퀀텀 점프하죠. 60% 이상 증가하는데 이익을 보세요. 이익을 보면 간신히 90억 나옵니다. 5천억 매출에 90억. 이익률이 얼마입니까? 1.8%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커지지 않는 이상은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이익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LS 일렉트릭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기업이라 해서 무작정 좋아하면 안 된다. 반드시 이익단에서 메리트가 큰 기업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전반적인 매출과 이익이 긍정적 개선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기관 수급이 긍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물론 폭염 관련해서도 좀 긍정적 효과가 나왔고요.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7월달 들어서 LS 일렉트릭이 장대 한봉을 뽑고 그 장대 한봉의 종가를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고공전투를 벌이고 한 단계 더 레벨업 됐죠. 그리고 추세를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대 한봉이 탄생했는데 아래 위 꼬리를 달았어요. 거래량은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래의 꼬리 단 거에서 박스를 만들고 있죠. 천진이 이런 박스권 전략이 되게 중요하다는데, 자, 고공전투의 박스권, 거기서 고점을 지금 돌파 시도를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변동성이 나타나면 언제든 다시 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추세를 만들었던 주체, 그 주체는 기관입니다. 이렇게 장대 항봉이 나왔던 배경은 실적 개선 효과보단 미국의 ESS 시장 진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재료로 반영하면서 급등이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실적 관련된 뉴스들도 꾸준히 나왔었고요. 자, 수급을 보시면 기관이 지금 수급을 장악하고 있죠.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하고 있고, 원래는 연기금이 주 기관 주체였는데 최근에 투신권, 보험권, 금융투자까지도 매매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평단가가 약 62,7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조정 나와서 이 62,000원 초반대 오면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샀다 팔았다 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게 되고 수급이 붙어주면, 자, 지난번에 앞전에 고점인 이 79,000원대 8만원 근처에 가는 이 고점대를 한번 도전을 하려고 할 겁니다. 이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수급이 필요하겠죠. 수급이 갑자기 털고 나가는 모습이 나오면 여긴 도전 못하는 거고요. 지금 수급이 유지되면서 박스권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저 자리까지는
최종 목표를 보고 샀다 팔았다 하면 되겠죠.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파는 그런 매매 전략으로 대응하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만약 쌍끌이로 들어와서 큰 수급을 만든다면 뭐 더 긍정적이겠지만 그건 알 수 없는 거고요. 지금의 수급만 보고 여러분들 일단 계속 추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도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실적 개선 효과로 안정적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니까요. 기술적 대응을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아마존의 급락으로 바라본 시장의 경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